네, 그러면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저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 오늘 이 뜻깊은 논의장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현진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행사 진행 순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내빈을 잠시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산불 피해 지원대책 특별위원장님의 개회사, 네. 그리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의 인사 말씀을 차례차례 저희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제 부분인데요.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장님, 박현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신 후에 저희 패널 토론과 심층 토론 차례차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휴대전화 한번 확인을 해주실까요? 오늘 원활한 이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를 위해서 휴대전화는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가끔 알람이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이 되어 있진 않은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 자 바로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서 예를 갖춰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귀한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빈 소개 진행을 할 텐데요.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김정호 국회 산불 피해 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임미애 국회 산불 피해 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만희 국회 산불 피해 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도걸 국회 산불 피해 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서천호 국회 산불 피해 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국회 산불 피해 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차규근 국회 산불 피해 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임호선 국회 농해수위 위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우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제와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과 함께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소개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나 추가로 또 소개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그때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회사를 네, 임상섭 우리 산림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가장 중요한 분께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개회사를 청해보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김정호 산불 피해 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내빈 중에서도 좌장이신데 최열 환경운동연합의 이사장님 또 속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산림 경영과 관련해서 제야의 고수님들이 모두 한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장관님이나 청장님께서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셔야 되지만 특별히 제야의 고수님들 모셔서 고견을 듣고 그동안 해묵은 쟁점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제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예산 집행 그런 것들을 주문하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급하게 저희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가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보다 큰 장소를 빌렸어야 되는데 하는 오해가 됩니다. 계속 들어오고 계시니까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오래 서 계시는 것보다는 요 뒤에 이렇게 편하게 차라리 앉으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다리 특위위원님 오시는데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지나갔습니다, 자리.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기조발제나 전문가 토론이 충분히 그런 것들 근거와 내용들 밝혀주실 거고 토론이 활발하게 되면 접점이 찾아질 걸로 기대합니다. 저는 그 기후특위위원도 겸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산림경영 관련 논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앞에는 기후위기, 기후재난 시대의 산림경영 요 앞에 부분은 아마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후재난이 심각하다 못해 거의 지구 종말 인류 멸종을 걱정할 정도로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작년에 지구 온도가 1.54도 산업혁명 시대에 비해서 무려 1.54도 이미 그 IPCC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예측을. 그리고 해수 온도도 2도를 넘어서 이렇게 1도가 오르게 되면 지표상의 수분은 7% 정도 증발한다고 합니다. 1.54도, 2도 이렇게 올랐으니까 못해도 15% 이상 수분이 대기 중에 많이 이제 증발해서 증발한 곳은 폭염과 가뭄과 산불의 배경이 되는 거고 또 그것이 그 몰려서 기압골로 몰린 곳은 물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역대급 집중호우 당연히 물난리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당연한 귀결이지만 예상됐던 것처럼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심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후재난이 갈수록 빈발하고 격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단순히 산림경영 차원의 합리성, 효율성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산사태와 산불 등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진화하고 복구해낼 거냐, 지속 가능하도록
이런 게 오늘 우리가 모인 목적과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 물론 원인 진단이 선행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고견을 우리 산불특위 위원님들 거의 다 오셨습니다. 경청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입법 활동, 특히 그 산불 특별법 관련해서 저희가 입법으로 반영하고 또 국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심의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담기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번의 토론회로 모든 것들이 다 구명되고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산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과 우리 제아의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늘 허심탄회하게 이런 자리를 자주 가져서 입장과 의견의 일치를 모으고 그 인식의 통일이 이 집행 행정의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하고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정호 산불피해 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개회의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네, 방금 전에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다리 국회 산불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위원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광희 우리 국회 행안위 위원님께서도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농해수위 우리 황충현 전문위원님 그리고 농해수위 이정은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 토론회 위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인사 말씀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먼저 굉장히 바쁘신 시간이고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림경영 관련된 이 토론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자리도 협소하고 이래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 지금 한참 바쁘신 시기인데도 이 토론회를 이렇게 개최를 해주신 데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임미애 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만희 의원님 그리고 우리 안도걸 의원님, 서천우 의원님, 이다리 의원님, 임종득 의원님, 차교근 의원님 그리고 우리 농해수에서 항상 신사로 활동하시는 우리 이모선 의원님 그리고 이광희 의원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군부회의에서 중계가 되면서 잠깐의 우리 산림에 대한 토론 내용들이 알려졌고 그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사실 유튜브 상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최병성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수님들은 제가 어제도 사실 만나 뵙고 따로 간담회도 갔고 또 우리 박현 교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은 또 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어저께도 다 느끼셨겠지만 이야기를 해보니까 논쟁은 많은 것 같은데 실은 우리들의 목표가 같더라고요. 그 목표는 뭐냐면 올해도 산불도 있었고 산사태도 있었는데 일단 인명피해를 막는 걸 우리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숲이 우리 산이 건강한 그런 숲이고 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소 괴리를 갖고 있고 조금 더 토론을 해보면
더 좋은 대안이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대략은 그런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그 건강한 토론을 해보고 더 좋은 대안을 우리가 찾아보고 근데 아무리 좋은 대안이 있어도 이게 실행 가능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할 일과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해야 될 일이 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자리 한 번으로 모든 일이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같은 목표를 향해서 그 공론의 장을 좀 수시로 열고 같이 대안을 찾아보자. 이게 그야말로 K 민주주의고 우리 그야말로 우리 국토 그리고 우리 살림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척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게 다 내일이다 하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더위에도 이 자리에 이렇게 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해서 더 좋은 대안을 찾는데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좋은 대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공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장관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잠시 장례 정돈 후에 발제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정말 고수분들이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뜨거운 열기 속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경청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플로어 계신 우리 청중분들 중에서 의견이 또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두로 혹은 메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좀 적어서 저희 스텝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 토론회 진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스크린이 준비가 되면 발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언 기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예,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시간 관계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잠깐만요. 네, 저희가 잠깐만요.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가 단 1회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최대한 시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후에 또다시 시간을 마련해서 이야기가 충분하게 거론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누어지고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충분히 듣는 시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또 집에 못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발제 시작할게요. 산림 경영 관련 발제입니다. 먼저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산사태, 산불, 산림재난 부르는 산림정책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보시고 발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 최병성입니다.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산불특위 위원님들과 그리고 농림부 송미령 장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산림 현장을 다니면서 제 눈으로 보고 수많은 자료를 찾아 발견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60%가 넘는 우리 산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산림청이 하고 있는 벌목과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댐 이런 재선충 등의 산림 정책이 과연 타당한가? 우린 그거에 대해서 산림청의 주장만 들어왔지 타당성을 검증해 본 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자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산불특위 위원장님과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한 분야별로 심층 토론을 계속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산림 현장을 다니면서 발견한 것은 이거였어요. 산림청이 숲에 더 많은 돈을 퍼부을수록
우리 숲은 산사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하고 제선층은 더 확산되고 있더라. 왜일까? 저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은 요만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땅의 4배입니다. 땅이 4배인 만큼 산림이 우리보다 4배가 더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 임야청의 예산은 1년 2조 8천억. 대한민국 산림청의 예산과 똑같습니다. 산림은 무려 4배인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기 잠깐 비켜주시겠습니까? 예, 뒤로 좀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서요. 뒤로 왼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그렇다면 일본보다 4배의 예산을 퍼붓는 대한민국은 얼마나 숲이 더 울창할까라는 겁니다. 우리 숲의 나무들은 이렇게 젓가락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예산이 적은 일본은 크고 우람한 나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숲에 4배나 되는 예산을 퍼붓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의 숲이 78%가 되지 않고 산불이 2배가 더 발생해요. 그러면 단위 면적 땅으로 따지면 일본의 8배가 산불이 더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일본보다 예산이 4배인데 우리는 나무는 젓가락 갖고 산불은 더 발생하는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산림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산림청의 산림정책은 숲의 나무를 크고 우람한 나무를 키우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아. 그 돈을 빼먹기 위해서는 벌목을 자주 해야 돼. 숲 가꾸기를 해야 돼. 각종 이름으로 임도를 만들어야 되고 사람도 살지 않는 깊은 산속에 사방댐을 만들어. 그래서 돈을 빼내. 그 많은 돈을 빼내기 위한 것이 바로 오늘 산림정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산사태 원인은 뭘까요? 하나씩 그 원인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산청 부리마을에 가서 산사태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산사태가 왜 발생했을까요? 이 집입니다. 이 집이 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집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자, 산사태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자, 산사태가 발생한 산청 대통령이 가신 부리마을입니다. 왜 산사태가 발생했을까요? 자, 산사태 발생한 현장을 보시죠. 2002년 산사태 자리가 바로 2013년 사진입니다. 벌목했습니다. 벌목한 자리입니다. 송전탑이 그대로 똑같은 자리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2013년에 벌목된 현장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왜 벌목했나 과거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2009년 4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 6월 찍은 항공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부리마을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모구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전체 산불 피해지를 보고 난 다면서 이렇게 부리마을과 모구리마을을 전체를 싹쓸이 벌목을 했죠. 그리고 시간이 15년이 지나 이번에 비를 맞아 산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 다른 곳을 보겠습니다. 산청의 또 다른 말입니다. 산청 병정리입니다. 산사태가 하나, 둘, 3개 발생했습니다. 우선 1번 산사태를 보시겠습니다. 임도와 벌목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벌목한 지 어떻게 하냐고요? 2018년 사진입니다. 바로 임도를 놓기 시작하죠. 벌목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정확하게 산사태가 터졌습니다. 자, 1번 왼쪽 2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산 꼭대기서부터 무너져 내려와서 마을을 쳤습니다. 여기 옥대에서 내려와서 옆에 마을을 쳤습니다. 왜일까요? 2008년 무려 2008년 위에 벌목했습니다. 정확한 위치입니다. 이거는 2008년 이쪽 벌목이 아래 마을을 쳤습니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질문하세요. 나중에 질문을 하시라고요. 필요하시면.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대로 보시면 무너졌는데요. 자, 그 산청의 산사태 현장들은 주로 벌목과 조립 그리고 임도에서 다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 마을을 이주하기로 한 산릉마을입니다.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지도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가서 현장을 보니까 무너진 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 무너지냐면 여기가 이렇게 경사진 마을입니다. 굉장히 경사가 심한 마을인데요. 2025년 산사태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위에 이 마을의 가구들은 경작지 아래에 있고 경사진 아래에 있고 위에 경작지가 있습니다. 빗물이 경사를 따라 내려옵니다. 그런데 1954년과 1948년 사진을 찾았어요. 놀랍게도 1954년과 1948년 사진이 지금과 마을 형태가 단 1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마을 위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나무 숲이 어떻게 됐나?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대나무 숲이 지금 무너진 그 자리 그대로 2008년부터 대나무 숲이 사라졌습니다. 빗물이 쓸려 내려오며 하단부가 굉장히 급경사거든요. 축대가 없어요. 옹벽도 없어요. 배수로가 없는 상태에서 마치 임도의 성토면이 유실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마을이 유실되는 것이죠. 왜 벌목하면 위험할까라는 것입니다. 이미 회에 수많은 논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회의 논문 학자들이 말합니다. 벌목을 하면 뿌리가 5년부터 15년 사이에 썩기 시작한다. 그리고 새로 심은 나무는 잘 알았죠? 새로 심은 나무는 아직 뿌리가 약해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그 안에 넘어진다. 20, 30년 사이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산림청이 만든 자료입니다. 벌목하면 빗물의 유출이 무려 92%가 다 빠져나간다. 숲이 물을 안지 못하고 부시피 온 빗물이 하류로 다 내려가죠. 또 다른 산림청의 자료입니다. 벌목한 벌채지와 벌목하지 않은 곳에 보면 홍수 유출량이 무려 4배가 증가한다. 토사량은 통사 유출량은 5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산림청의 자료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청의 또 다른 자료입니다. 숲가꾸기를 하면 빗물이 얼마나 더 증가할까? 무려 나무를 골라 벤 것만으로도 40배에서 최대 300배가 하지 않은 것보다 빗물 유출량이 증가한다고 산림청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카카오맵의 항공사진입니다. 3년 전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부여입니다. 이 동그란 표가 제가 이곳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상적인 숲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벌목한 자리입니다. 항공지에서 10여 년 자리에서도 벌목한 자리를 제가 표시한 겁니다. 보시죠. 청주 미연면입니다. 여러분 빨간 흙들 보시나요? 빨간 자리. 바로 최근에 벌목한 건 빨갛습니다. 최근에 한 2, 3년 전에 벌목한 파랗습니다. 얼마나 많은가요? 이거를 제가 12년 년 동안의 지도를 통해서 표시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숲이 정상입니까? 초록으로 풀과 어린 나무가 자라고 있으니까 정상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 숲은 산림청의 벌목에 의해서 심각한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빗물은 유출되며 하류 지역에 산 아래 산사태뿐만 아니라 하류 지역의 홍수 위험도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그 자리입니다. 청주 미연면에 청주 상당구에 산사태가 나서 벌목하고 조림했습니다. 소나무 심었습니다. 그대로 몇 년 후에 무너지면서 아주머니 돌아가셨어요. 자작나무 심었어요. 벌목하고 산사태가 발생해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산림청의 자료는 비가 많이 왔어요. 산림청은 지금까지 산사태, 임도 산사태, 벌목 산사태 자기네 잘못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사과한 적도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산림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림청은 사망사건이 산사태가 발생해도 그건 어쩔 수 없어. 왜? 220만 산주들의 개인재산 권리이기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매년 포기하고 있으니까 매년 산사태 발생하고 있죠. 과연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피해를 어느 날 갑자기 피해를 입어야 하는 일일까라는 겁니다. 산림청이 만든 자료입니다. 220만 개인 사율입니다. 맞습니다. 220만 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3헥타르 미만이 몇 프로예요? 3헥타르, 그러니까 굉장히 작잖아요. 스스로 벌목하고 조림할 수 있는 산림 경영이 되지 않는 면적이 몇 프로? 86%예요. 그 다음에 3헥타르, 10헥타르 미만은 10.8%. 정말 벌목하고 조림하고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냐? 3%밖에 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자료 하나 보시죠. 산림청 임업통계에 있는 자료입니다. 임업통계에 보면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의 지역별 면적인데요. 관내에 거주하는 산 소유주는 44%. 벌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거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보니까 41%밖에 안 돼요. 무려 58%는 외지인이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20만의 허수로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왔던 거죠. 더 놀라운 거 보시겠습니까? 산림청이 만든 임가, 임업인들의 통계입니다. 임가 보면 10만 3천 가구입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가구 중에 10만 임업인 중에 75%가 산이 단 한 평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1헥타르 미만이 8.1%예요. 정말 5헥타르 이상에서 그나마 벌목하고 조림하고 경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산세타는 어차피 받아줘야 돼라고 하는 벌목과 조림을 할 수 있는 임업인이 몇 명? 5.7%, 6천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20만 호수로 국민을 속여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산림청이 만든 묘수가 뭘까요? 국민들은, 대부분의 산주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경제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산림은
그러니까 산림청이 산림조합을 통해서 대리경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세금만 내잖아. 우리가 그냥 맡겨주면 벌목해주고 그다음에 1헥타르 100만 원 줄게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하는 순간 그 사는 모든 것이 산림조합의 놀이터가 되죠. 돈 놀이터. 산림조합이 다 대리경영을 통해서 산림조합이 다 합니다. 결국 220만 산주들이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산림조합과 그 벌목상과 육목상들이 돈을 벌어온 잘못된 병든 구조가 오늘 벌목과 산사태를 가져왔고 국민들이 죽음을 당한 병들었던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송민일 장관님께 그랬더니 송민일 장관님이 사유림에서 벌어지니라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1년에 요즘 2만 헥타르의 벌목을 합니다. 그리고 조림을 합니다. 그러면 2만 헥타르의 벌목을 이렇게 하잖아요. 2만 3천, 2만 3천, 2만 하는데 그럼 여기에 66% 사유림이 개인 산주가 돈을 내야 되는데 98%, 99%를 모두가 국가가 돈을 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산주는 관심 없어요. 결국 산림청이 조림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벌목이 벌어지는 산림청의 사주에 의한 벌목과 산사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림청이 만든 임업통계에 따르면 목상들이 나무를 매입한 가격이 낙엽성 130만 원, 소나무 82만 원, 참나무 73만 원, 평균 72만 원입니다. 1헥타르의 나무 판매값이 72만 원입니다.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시죠. 우리 산림이 629만 헥타르입니다. 전체 자를 수도 없죠. 근데 그거를 곱하기 우리 산의 나무를 모두 잘라 판다고 했을 때 돈이 얼마일까요? 4.5조 원입니다. 4조 원밖에 안 돼 나무를 다 팔아도. 그런데 감사원이 만든 지난 5월 달에 감사 발표에 따르면 산림청이 우리 산림 경영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 무려 최근 5년만도 10조 원이 더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숲을 다 팔아도 4조 원밖에 안 되는데 지난 5년 동안에 들어간 돈이 10조 원 넘어. 이 돈이 다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정말 산주들이 부자가 되고 산주들이 잘 살게 되었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산주들은 땅을 빌려주고 받은 게 없어. 누가 돈을 벌어요? 벌목상가, 산림조합가, 육묘상가. 다른 남의 땅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 그리고 산사태에 대해서는 단 1도 책임지 않고 산사태가 나면 복구한다고 돈을 더 받는 이 잘못된 구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끔찍한 사진 보시겠습니까? 이 야적장에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숲에 있어야 할 나무가 가장 저급한 나무인 MDF 공장에 와 있어요. 그리고 공장 정문에 보시죠. 끝에 끝없이 큰 대형 트럭에 싣고 들어오고 있는 이 나무들 좀 보세요. 줄을 섰으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림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재는 작업률이 17%밖에 안 돼. 그래서 작업률을 더 올려야 돼. 근데 그 작업률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산 목재 작업률을 올리게 되면 자, 크고 좋은 나무들을 켤까요? 자, 산림청의 통계를 보면 그 중에 제재용, 켜서 그나마 건설용, 저급한 고급 가구를 만드는 고급 목재가 아니라 아주 저급한 건설용 목재, 자주 회순돔에 써가는 그거를 생산하는 제재용도 단 15.7%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는 펠립, 보드, 바이오만 뗄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의 85%예요. 그런데 산림청이 말합니다. 보시면 제재용 점점 줄어들어요. 제재목은 줄어들고 바이오에서 화력발전소 가는 게 화력발전소 가는 나무가 나. 그럼 이거를 위해서 우리 목재 작업률을 더 증가해야 된다고요? 목재 작업률 증가되면 나무가 큰 나무가 갑자기 생기나요? 배추 농사인가요? 3개월짜리? 아니잖아요. 우리 밀은 방부제가 가득 들어있어요. 제초제가 뿌려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밀의 작업률은 2, 3%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작업률 운운하지 않아요. 그냥 경제성에 의해서 먹어요. 경제성 없어요. 근데 앞으로 작업률을 27%까지 올린다고 그래요. 우리 숲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바로 이거부터 우리 숲을 미래를 위해서 막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탄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기후위기를 대비한 산림정책이 되는데요. 보시면 자꾸 우리 숲은 늙었다 그래요. 30살 됐다 그러고. 전 세계에서 30살을 늙은 나무라고 하는 나무 있으면 나라 있으면 대한민국 외에 다른 나라 있으면 나오라고 하시죠. 30살입니다. 126년 나무입니다. 30살이 지나서 탄소를 계속 더 왕성하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나이테가 늘어나잖아요. 나이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79년에 나이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면적이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고 있어요. 30살은 이제 나무가 탄소를 흡수할 준비가 된 나무예요. 늙은 나무가 아니라. 저는 산림청이 이제 제발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산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불이 의성 산불입니다. 많은 가구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을까? 외국에 보니까 외국도 산불이 많이 발생해. 이마저 기후위기야. 과연 그럴까요? 산림청이 만든 자료를 보았습니다. 미국의 산불 온도는 54도. 극심한 가면 이태리 산불의 온도는 48.5도. 그다음에 스페인 46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몇 도일까요? 우리나라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할 때는 언제냐면 산림청의 10년 통계에 의하면 3월과 4월입니다. 이때 3월과 4월의 산불의 발생 건수가 얼마냐면 46%, 피해 면적이 86%예요. 5월까지 따지면 거의 90%의 3월, 4월, 5월에 산불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때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12도, 13도, 10도 이거밖에 안 돼요. 해외 기후변화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유럽이나 지중해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기후대인 아시아에서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이면청의 자료입니다. 일본 이면청에 하면 산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같은 기후변화인데, 그다음에 중국은 산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마저 산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산불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다. 그 원인이 뭐예요? 산림 구조의 문제, 잘못된 산림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헬기가 부족해서 산불을 못 껐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헬기 부진 많아요. 제가 산불 현장들마다 다니면서 깜깜한데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장만 하자는데요. 허공에 물을 뿌립니다. 내려오기도 전에 안개가 되어 사라집니다. 자, 똑같은 한 장소야. 다른 장소라 한 장소에 전혀 서로 다른 헬기예요. 자, 돈 10,000원짜리 산불 진화대원이 있으면 돈 10,000원짜리 세세량으로 끌 수 있는 이 별 볼 일 없는 불을 헬기가 10회, 20회를 갖다 계속 모두 불이 안 꺼져요. 산불 진화 헬기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놀라운 건 헬기가 와서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헬기 영상 좀 틀어주세요. 예, 한번 다시 틀어요. 헬기가 갑니다. 불이 보이나요? 불이 거의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불이 조금 있습니다. 자, 물을 뿌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시죠. 불이 꺼지는 듯 하지만 다시 불이 거침없이 꺼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강풍해에서 없던 불이 생깁니다. 헬기가 산불을 끈다? 아니요. 현장에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래요. 산림청장 지금 앞에 앉아 있는데 임도 부족 때문에 산불을 끄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임도는 뭘까요? 임도에서 불을 끈 자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임도가 있는데 왜 불을 끄지 못할까요? 자, 이 속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800도에서 1000도입니다. 800도와 1000도 사이 임도에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차량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위가 다 부서져요. 묘지에 다 비석까지 다 터질 만큼의 뜨거운 온도에 어떻게 산불 진화 차량이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산림청에 정보기 요청을 했습니다. 임도에서 산불, 의성과 산청 산불에서 임도에서 산불 끈 자리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간이 돼서. 지자체마다 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니까 기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기간이 지났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정보 부존재. 산불 끈 자리가 없죠. 왜 못 끌까요? 자, AI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는 산림청이 자꾸 언론과 국회의원들한테 거짓 정보를 하는데요. 밀양입니다. 밀양 산불 현장인데요. 임도를 타고 산불이 왼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화력수예요. 그런데 임도가 있어 산불 피해가 적었다고 거짓으로 국회의원님들을 속이고 있어요. 이렇게 임도를 타고 바람길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AI한테 물어봤어요. 임도와 산불의 관계는 어때? 그랬더니 임도는 산소를 공급하는 바람길입니다. 연통 효과처럼 새로운 산소를 계속 공급해서 불길이 더 확산되게 합니다. 산림청의 허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임도가 바람길이라고 주장했더니 임도가 가서 바람을 측정하더군요. 임도에서 바람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이 없을 때 임도의 바람길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해 볼까요? 불이 붙으면 빈 공간인 임도를 따라 바람이 만들어집니다. 불길의 공기의 밀도의 차이가 생기니까. 그리고 이 빈 공간을 통해 바람과 불이 이동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리고 말합니다. 오히려 건조하게 되고 임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침투해서 불을 나고 진화 효과는 거의 없다. 정말 임도가 산불을 끄려면 폭 10m는 돼야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형 임도는 오히려 더 산불 확산의 인프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AI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산림청장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임도에서 산불 끈 자리를 한번 공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몇 번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준 적이 없어요. 다 임도 타고 산불이 컸어요. 도로가 아무리 많아도 산불을 끈 자리가 없어.
산림청이 말합니다. 임도를 만들면 산불이 넘어가지 않는 방아선이 된대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이 산불이 이 높은 산을 뛰어넘고 계곡을 뛰어넘고 산을 넘어 하천과 논과 마을 다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3m짜리 임도가 방아선이 된대. 그게 가능합니까? 도로 따라 다 넘어갔는데 이 방아선이 가능해요? 희한한 산불이죠. 미국의 10년 대형 산불 통계를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고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임도가 있으면 산불 진화 대원이 일찍 도착해서 산불을 끌 진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것은 착각이다. 오히려 모든 산불 통계를 봤더니 임도 가까운 데서 다 발생했다. 그리고 임도가 있어봐야 산불을 끄지 못한다. 이 산불 지역 피해 지역에 도로가 이렇게 많았지만 다 불을 끄지 못했다라는 게 미국의 산불 10년 통계라는 사실입니다. 산불을 끄지 못하면서 그 산사태가 또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지금까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 조금의 사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산림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제가 준비할 때 얼마나 시간을 받지 못해서 조금만 더 얼른 빠르게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저기 잠깐만요. 그래도 이 토론이라는 게 저희가 각자의 입장을 충분하게 들어보자라는 취지인데 오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오히려 진행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된 대로 그 최열 우리 대표님께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오신 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후에 플로어에서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후에 그 발제를 또 우리 교수님 듣고 나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원래 진행하기로 했던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제 우리 최병성 기후재난 연구소장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발제 바로 이어가기 전에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하고 다음 발제 소개를 할게요. 우리 김형동 국회 산불 피해 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제로 넘어갔다가 여러분들의 또 의견과 함께하는 토론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박현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국민을 위한 산림 경영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현이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좀 하려고요. 저는 전공이 토양입니다. 제가 토양학과에서 토양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 한 30년 조금 전에 와서 그때부터 토양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송이버섯 같은 이제 버섯 연구도 좀 했고요. 나중에 제가 승진을 하면서 실제로 정책 연구도 조금 하다가 지금은 서울대학교에 와서 토양도 있지만 숲의 이해라는 과목을 지금 강의를 다른 교수님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산림 분야가 아니라 제가 숲의 이해는 우리 비전공자들만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거기에 강의하는 내용인데 그런 걸 제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기 계신 우리 산림 분야 계신 분들도 저게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는데 PDCA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산림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좀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교수라고 티내는 거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제가 한 10분 정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이런 왜 논란이 있을까? 경영을 해야 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왜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까? 이런 거를 조금 짚어보고 그러면 산림 정책이 어떻게 가면 바람직할 건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환갑인데요. 저 여기 이제 제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도 어렸을 때 계속해서 다 주변을 보면 이런 모습 보셨을 거예요. 주변이 전부 다 민둥산이었죠. 이게 지금 서울 성북동입니다. 53년이 아니라 1970년대 초반에도 이랬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고 숲도 진짜 좋아져서 숲에 나무 부피가 이렇게 진짜 30배나 많아졌어요. 외국 사람들한테 제가 요새 외국으로 ODA를 많이 다니는데 야 한국 기적처럼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적 아니야.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는 거야. 그대들도 열심히 하는데 안 되지? 그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도 제가 설명을 할 때 항상 산림 분야 얘기를 하지 않고요. 제가 경영 얘기를 먼저 합니다. 사실 PDCA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이 경영 분야의 품질 경영 대부인 데밍이라는 분이 주창했던 거예요. 1900년에 태어나서 93년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일본 전후 복구할 때 와서 도요다부터 시작해서 국가 재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열심히 사는데 안 된다. 왜 그러니? 왜냐하면 하고 그 풀어내는 방법을 이 사람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요새 경영 파트에서는 품질 경영의 상위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일본 사람들이 데밍 프라이즈를 줄 정도로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PDCA는 뭐냐면 일단 안 돼? 안 되면 뭔가 목표를 좀 바꿔보자. 그리고 그게 실천 가능하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항상 계획한 거하고 다르게 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거 한번 확실히 체크하고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 다르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럼 그게 있으면 다시 개선 방안을 찾아서 개선된 방법으로 추진을 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장관님도 논문을 하나 쓰신 게 있더라고요. 농촌개발 파트로. 근데 제가 산림 분야로 사실 논문을 쓰면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산림 분야에는 데밍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학자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문제점이 도대체 뭘까? 이걸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70년대부터 드디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가 수준의 전략 계획, 플래닝을 선명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는데 그전에는 맨날 우리 비 탓하고 우리 지금 뭐 산림청도 비 탓한다고 그러는데 자연환경 탓만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알고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전에는 맨날 나무 심는 것만 했어요. 나무 심어봤자 제가 지금 북한이나 사실 몽골이나 이런 데도 많이 다니는데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다녔는데 과거에 제가 오해받을 것 같네요. 근데 얘네들 나무 심기만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심어도 잘 심고 가꾸어서 숲을 만들어야 돼. 우리도 실패했어. 우리도 한 20년간 실패했는데 제대로 심고 저희 그래서 적당한 곳에 적당한 나무를 심다 적지적소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심어놓으면 다시 뗄감도 갖고 가버려. 그러니까 연료료는 따로 만들어주고 그거 해봤자 나한테 무슨 돈이 돼? 아니 나중에 이게 진짜 돈 되면 그때 수익을 나눠줄게. 이런 걸 산림계획하고 같이 나눕니다. 이런 걸 통해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가는데도 또 문제가 생겨요. 나무를 살려야 되는데 공무원들 그때 당시 우리 부패 공무원 많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죽었는데도 살았대. 이수건 교수님이 8월 1일 날 발표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산사태나 산불 피해 조사하는데도 사실 우리나라 힘들어서 외국 전문가 불러야 된다. 근데 우리 그때도 그랬어요.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다른 시도에서 높은 데 더 높은 데서 와서 3단계로 검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사의 승진에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 돈 제대로 쓰면서 해야 되는구나. 근데 돈 좀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때 과학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체계적인 이행 체계를 만들어서 가면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과 연결해가면서 국민들 캠페인도 해가면서 그래서 진짜 대통령이 원했던 치산치수를 만들어내서 세계적인 성공 사례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부터 나무 열심히 심었어요. 우리 광복하자마자부터. 근데 옆에서 대통령은 나무 심고 지리산 도벌해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이런 현황을 이해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환경도 제대로 봐서 적지적소하고 사람들도요 잘 오셔야 돼요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국가계획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쓸만한 나무,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를 키워서 그걸 옮겨 심어서 제대로 키우고 전 국민에게 내일의 번영을 산에서 찾읍시다. 식목이 애국입니다. 캠페인 해가면서 성공을 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딴 나라 저기 사막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1970년대 이런 가파른 곳에 허리에 동아줄 묶고 줄 내려가면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여기를 녹화해요. 바위에 곡괭이로 구멍 뚫고 거기에 흙 넣고 퇴비 같은 거 다 옮겨서 이 산에 다 뿌려가면서 가꿔서 만들어진 숲이지 저절로 만들어진 숲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산림 녹화는 1970년대 80년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농촌 개발도 되고 국가 발전이 되는 시산 치수를 통해서 홍수 산사태가 확 줄어요. 그러고 나니까 경작지가 안정화되고 주거 공간도 안정화가 돼요. 그래서 진짜 수고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갖고 국민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 나무 심는 건 좋지. 근데 숲? 땅값 훨씬 싸잖아. 왜 내 땅을 내 산을 왜 숲 만들려고 그래? 난 농원 만들래. 나무 그냥 놔두면 저절로 자라는 거 아니야? 지금 관리 안 해도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애 그냥 놔두면 다 서울대 가나요? 아니에요. 좋은 숲 만드는 거는 거기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산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PDCA에서 대밍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걸로 끝나면 니네 망해. 잘 됐다고 하면 표준화한 다음에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성장을 계속해서 나가야 돼. 숲은 피복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가치가 있게 잘 가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목표를 세워 라고 해서 산림 정책이 다양한 역할, 생태계 서비스를 더 잘하는, 즉 녹화를 넘어서 산림자원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80년대 말 90년대부터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산림 분야에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만 얘기하고 지금 우리 사실 저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분들한테 우리가 어필을 못해요.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숲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야? 다 그냥 국립공원 만들어. 뭐 경제림? 자 근데 이런 데 안 가세요? 이게 좋으세요? 여기 가서 노르세요? 여기서 쉬세요? 아니잖아요. 진짜 보호해야 되는 데는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면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이용하는 그 체제로 가자.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접근하고 용도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게 저 같은 산림 분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숲은, 산림은 나무, 뭐 야채 이런 것들만 제공하는 그런 토지 생산성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재해 방지하고 기후 조절하고는 환경 기능도 있어요. 또한 산촌을 살리고 할 수 있는 사회 기능도 있어요. 휴양이나 이런 게 커지면. 그리고 이거의 근본이 되는 게 제가 전공한 토양이고 생물 다양성입니다. 이런 기반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거 그냥 만들어지나요? 투자를 해야죠. 산림청이 산림 경영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숲 환경을 제대로 조절을 해서 이런 기능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니까 1987년 기준부터 저희가 공익가치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처음 평가할 때 18조 원이었는데 숲이 계속 좋아지니까 지금 공익가치가 1년에 260조, 국민 1인당 5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지금 우리가 주고 있다고요. 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산림 꼭 목재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연관 산업이 있어요. 저는 산림 산업이라는 거를 휴양 가서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것도 저는 산림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산림 산업 분야까지 다 합하면 전체 합하는 가격은 훨씬 커지죠. 종사하는 200만이 아니라 6천 명이라고요? 아니요. 관련되는 산업들이 전부 다 합하면 80만 명이 넘는 진짜 농업하는 사람처럼 많아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21세기 전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목표를 바꿉니다. 옛날 녹화 얘기 이제 그만하자. 이 좋은 숲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숲을 경영하자. 숲의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이 괜찮아져서 쓸모있는 숲이 되도록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그런 숲을 만들자. 전 세계의 예거는 지속가능 경영하고 똑같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잘해보자. 그래서 녹화 중심이었던 기본 계획이 이때는 규제하려니까 농림부 있다가 내무부로 가요. 73년에. 그러다가 녹화가 끝나고 나면 다시 야 이제는 자원화를 해봐. 경제적으로 해봐. 경제부처인 농림부로 다시 옵니다. 그 토대 안에서 녹색경제, 자연기반해법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숲이 환경자원으로서 경제자원으로서 사회자원으로서 가치를 모두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산림청 운영해봐요. 산림 분야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선진국은 더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후변화 시기에, 기후 위기 시기죠. 그 시기에 숲을 잘 활용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다들 얘기해요. 근데 잘 활용한다는 거는 거기는 목재도 쓰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목조건축을 열심히 써서 자기 나라 걸로 42% 써요. 독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임업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EU에서 제일 나무가 많아요. 산림 분야 종사하는 사람이 자동차 산업에 있는 사람처럼 많아요. 산업화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재, 식목이 애국이기 때문에 벌목은 매국이에요. 이런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나무를 못 쓰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크는 거에 20%, 5분의 1만 써요. 딴 선진국들은 그거 잘 씁니다. 그거에 우리는 반도 못 쓰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숲은 산불 잘 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계속해서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산림은 이렇게 환경적으로 생물 다양성 보호도 되고 기후변화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보존해야 돼요. 근데 산은 우리 집 뒤에 있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은, 산지 주인은 그걸로 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경영해서 돈 벌어야 돼요. 국가 입장에서는 저 산촌 살려야 돼요. 그럼 정책을 제대로 펴야죠. 그러니까 사회자본으로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산림경영은 자연기반해법의 대표적 사례라고 다 칭찬합니다. IUCN도 자연 보호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기도 지속가능한 관리를 하라고 그래요. EU도 사회, 환경,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숲은 공유자산 기능도 있고 사유재산도 기능을 해야 되는 복합적인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리고 산림 소유자들의 니즈를 균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즉 3차원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사칙연산하듯이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변했어요. 녹화 시대가 아니에요. 이거를 다 어떻게든 기후위기하고도 연결해서 쓰자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게 공유자산의 개념도 크거든요. 그걸 활용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공유자산 가치를 한다면 왜 내 돈 들여서 공유자산을 만듭니까? 국가가 지원해야죠. 조림비 지원하지 말라고요? 공유자산 쓰질 말아야죠. 그러면 그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 건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산지 소유자들은 그걸로만 안 돼. 공유자산만이 아니라 난 내 돈인데? 나도 뭐 버는 게 있어야죠. 라고 하니까 그게 충분 조건을 요구하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돼야 산이 산답게 세 가지 가치를 다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종합적인 고찰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언급하신 것처럼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고 그리고 한 사람들 얘기만 자꾸 하지 말고 좀 서로 간에 진짜 타협을 해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도 좀 잘 고찰해 가면서 그래서 산림 분야는 비전문가는 산림 분야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생각해 가면서 같이 열린 마음으로 듣고 말하며 가면 된다는 거죠. 제가 대표적인 예로 왜 오해하는지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8월 1일 차규근 의원님 제가 존경한다고 아까 가서 말씀드렸는데 의원님이 끝까지 다 좌장으로 주재하시면서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진짜 이상한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조림 실패했다고요? 예? 쉽게 얘기하면 실패했어요. 근데 그건 50년대, 60년대 무작정 나무만 심어서 실패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무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숲을 만들어야 돼 깨닫고 연구 통해서 제대로 해서 성공했어요. 그 전 세계가 와 니네 대단하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전 등재가 되고 저는 그거 전수하러 요새 OD하고 다닙니다. 여기 키가 뭐냐면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쓸모없는 나무 심었냐?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거 심으면 다 죽어요. 일단 버텨야 돼요. 버틸 수 있는 얘네들 심었어요. 그 다음에 쓸만한데 그때도 있으면요 밤나무 심고 좋은 나무 심었어요. 낙엽송이 엉터리라고요? 낙엽송 없어서 못 팔아요. 좋은 지역엔 좋은 나무들 심었어요. 그리고 지금 숲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더 좋은 나무로 바꿔가자는 거예요. 특히 천일을 보면 침엽수보다 화립수가 적당하니까 예! 그렇게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숲 아까 30년이 어린데 안 된다고 한다? 제가 토양이 전공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게 국립산림과학 원장하면서 시민탄소교실 가서도 교육을 하면서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조선시대 때부터 온돌 열심히 해서 나무 뗐습니다. 일제강점기 겪었습니다. 전쟁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산에 주변에 있는 나무들 다 갖다 뗐어요.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거기 이제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맨 땅에 덮어놓고 그 나무들이 잘 자라길 바래요? 못 자라요. 왜? 양분이 없으니까. 일본이나 독일 얘네는 양분이 훨씬 많아요. 이거 우리나라 자료 아니에요. 외국 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토양이 안 좋으니까 오래 못 커요. 한 나무는 좋은 땅에서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숲을 가지고 저희가 평균을 냈어요. 그랬더니 소나무를 비롯한 소나무 이런 침엽수도 한 20년까지 기가 막히게 잘 큽니다. 그때부터 점점 자라는 게 줄기 시작을 해요. 화렵수도 그래요. 그렇다고 여기까지만 있는 걸 자르겠다? 산림청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누가 왜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는데 산림청은 30년생 숲을 수확하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30년 정도 되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죠. 특히 경사가 심하고 1m 넘는 곳도 없어요. 토심이 제가 토양 전공이라는데 토양이 별로 없어요. 이수근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 산사태 나봤자 한 1m 정도밖에 흙이 안 온다. 얘 토심이 없어서 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못 자라죠. 얘네가 좋아지면 나중에 100년숲, 1000년숲도 만들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 평창이나 이런 데는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숲가꾸기 전부 다 안 좋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수종갱신하는 데는 돈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회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평창에 갔더니 3천만 원, 헥타당 3천만 원도 벌어요. 좋은 숲 많아요. 자꾸 일반적인 얘기는 안 하고 특정한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송이산 가꾸기를 또 갖고 오셨더라고요. 자, 이거 제가 연구하는 데입니다. 산이에요, 산. 산인데 이게 송이가 나는 자리예요. 헥타당 1년에 많을 때는 억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산은 관리를 안 해주면 송이 안 납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야 되는데 거기 풀 안 뽑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근데 풀 안 뽑겠습니까? 산에요, 물도 줍니다. 이거 제가 개발해서 우리 정책도 하고 있는 건데 돈을 벌 수 있다면 산에 물도 주기까지 해요. 근데 왜 산에 있는 나무를 관리하면 안 됩니까? 때로는요, 화렵수를 우선으로 제거하지만 소나무도 밀도가 너무 높으면 잘라라. 그게 제가 만든 지침이에요. 그걸 자꾸 이상한 대로 왜곡해서 특수 사례를 일반화해서 가시면 오류가 있다는 거죠. 자, 산천 거 갖고 산청 산불 난 시천면이 아니라 왜 딴 데서 산불이 났어? 아니 산사태가 났어? 대통령이 의문 가지셨어요. 저도 진짜 놀랐어요. 왜 그럴까? 진짜 이걸 가지고 아까도 최 목사님이 보여주시면서 나무가 15년 정도 됐는데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거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홍 교수님이 산림청이 자료 안 준다. 그리고 임도가 차단하는 효과 있는지 뭐 헛소리 한다.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눌러주실래요? 우리 뒤에 학생이 와 있는데 저도 사실 지금 산불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 영덕 산불난 405헥타가 탔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다 산불난 데입니다. 이 중에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도로입니다. 임도예요. 여기 전체 길이가 6km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쪽은 산불이 이제 더 안 갔죠. 여기는 산불이 지나갔어요. 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에 바람에 따라서도 여기에 소방차가 와서 껐는지 바람이 어땠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눌러주세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통계적인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만 주장합니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직관적으로 이래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임도가 확산시켜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임도 중에 어디는 확산시킨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디는 막기도 해요. 근데 왜 그걸 모든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벌채지가, 모든 조림지가 산사태 확산을 유발합니까? 예, 여기도 임도 부분에서 지금 산불난 데에서 지금 여기 조림한 데에서 깨졌어요. 다 깨졌나요? 여기 천연 복원했어요. 제 사진 아니에요?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다 깨졌나요? 일부에서. 여기 지금 산사태 난 데예요. 산사태? 여기 산이 전체가 다 탔어요. 근데 그 중에 웬만하면 다 멀쩡하잖아요. 물길, 계곡 부분만 터졌어요. 이게 조림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산불 피해 복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직관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설명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살아있는 나무는 20년이 돼야
그 뿌리가 잘 큰다. 근데 한 15년간 죽은 나무도 이 뿌리가 버티다가 얘네가 못 버티니까 15년 차에 산사태가 난 거다. 세상에 저런 게 있어? 제가 그래서 논문을 직접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사카다라는 사람이 2023년에 낸 논문이더라고요. 일본 시즈오카 거예요. 해발 900에서 2400m예요. 매년 연평균 강수량이 2800mm, 우리나라의 2배가 오고요. 경사도가 50도까지 이르는 곳이에요. 이걸 조사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극단적이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보여준 게 뭐냐면 영어 단어를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썼어요. 15년 이하짜리에서 주로 나온다. 15년까지는 안 나다가 15년에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15년 이하에서 주로 난다. 20년 때까지 진짜 많은 양의 여기 유기물이나 질소가 유출될 수 있다. 즉 20년 지나면 유출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무가 15년간 산사태를 방지하고 심겨진 나무는 20년이 돼야 드디어 효과를 발휘한다? 진짜 엉뚱한 해석이신데요. 그게 아니라 20년이 넘으면 산사태가 거의 없고 숲의 안정화는 여기든 15년 정도면 된다. 우리나라보다 극단적인데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안정적인 곳이에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여건에서는 나무 뿌리가 지주효과, 그물효과 5년 정도는 벌써 나타납니다. 이 증거가 있어요. 70년대 우리 조림하고 나서 산사태, 홍수 확 줄었거든요. 사실 제가 얘기할 때 이거 하나만 더 있으니까 이것만 얘기하고 그 다음 거는 제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국산 목재 쓸모없다? 예, 제가 산림과학원장도 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여기 일본 도쿄 경기장 이거 다 나무로 만든 거예요? 아 그래, 일본 사례지. 근데 이거요, 붉은 나무 아니에요. 작은 나무를 붙인 집성재로 만든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안 돼? 이거요, 제가 근무했던, 제가 생명자원 연구부장을 했는데 거기 목조 건물 지은 거예요. 제가 과학원장 할 때 여기 목조가, 한그리 목조가 영주에 우리 OSB라고 나무들 작은 거 연결해갖고 짓는 방식으로 지었어요. 우리나라 나무를. 지금 산불 피해목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거는 좋아요, 나무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건 주로 옛날에 연료로 썼어요.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하면서 건축재로, 가구재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수입 목재는 관세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지가 아닌 데에서 수확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평지에서 수확해온 거는 아주 싸게 들어오고, 그거를 동일선상에서 거래하니까 당연히 국산재 경쟁력이 없죠. 없게 만들어 놓고 국산재 경쟁력이 없대요. 말이 되나요? 사실 진짜는 제가 결론을 이걸로 랩핑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박현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국민을 위한 살림 경영을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고요. 자, 질의사항이나 이런 기타 의견은요, 저희 토론 시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토론 시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은요, 우리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고요.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님, 정연숙 강원대학교 생명과학과 명예교수님,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님,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장님, 엄태원 환경운동연합 원주 상임대표님, 그리고 정규원 숲산사 산림기술사 사무소 대표님, 박재현 경상국립대학교 산림융복합학과 교수님,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론 우리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입니다. 제가 많은 세미나 토론회를 갔었는데 오늘과 같이 아주 열띤 토론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분들은 인사만 하고 다 가시는데 이 바쁜 와중에도 전부 다 계시고 또 장관님, 산림청장님, 그리고 또 각 분야에 오신 분들이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이게 마무리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여러 차례 걸쳐서 잘 걸려서 합의된 내용은 바로 또 실행을 하고, 합의되지 않는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종호
산불 특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힘을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발제가 8분입니다. 8분인데 원래 시간을 6분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1분 늘려서 10분, 7분으로 하기로 했고요. 또 발제도 아까 15분인데 20분으로 했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 토론까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심층 토론, 우리가 과거에 심야 토론 같이 하는 프로그램 같이 되는데 또 100분 정도 시간을 내니까 아마 이대로 다 하면은 5시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5시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지막에는 또 두 분의 발제분들이 또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홍석환 부산대 교수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대체로 산림청이 만든 데이터를 중심으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산사태 방지 효과입니다. 울창한 숲은, 잘 보존된 숲은 산림청은 당연히 산사태 방지 효과가 수치로 증명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울창한 숲이 좋습니다. 연면적 지수 1.7이 0.3보다 85배나 효과가 높다. 그렇다 그러면 4에서 7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울창한 숲은 얼마나 산사태를 줄일 것인가, 그 다음에 벌목한 지역은 산사태를 얼마나 많이 발생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벌목한 숲은 초창기에도 산사태가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에서 15년 사이에는 벌목하지 않은 숲에 약 100배 정도의 산사태를 일으킵니다. 이 산사태의 발생은 30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가꾸지 않은 숲은 연면적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산청은 모골이 이번 산사태 발생 지점입니다. 벌목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임도에서 산사태가 저렇게 시작을 해서 저기 임도 석축을 쌓은 것이 마을까지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큰 산사태인데 보시면은 연면적 지수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뒤 싹쓸이 벌목이 문제가 된다라고 했더니 산림청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벌목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원인은 벌목이 아니다. 본인들이 수치로 증명을 했다 그랬는데 벌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산불 예방 효과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산불이 예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오른쪽처럼 사업을 하면 예방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산림청의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수관이 하나뿐인 단층으로 이루어진 곳은 불의 통로가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숲가꾸기는 중층 식생을 제거해서 단층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숲의 바닥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을 증가시켜서 좋다라고 합니다. 숲의 바닥에 햇빛이 계속 비치면 건조해지겠죠. 산불 예방 숲가꾸기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렇게 복층구조 습한 숲이 산불 예방 숲가꾸기를 진행하니까 건조한 숲으로 바뀝니다. 바닥에 햇볕이 쭉 들어오죠. 더 중요한 겁니다. 바람인데요. 산림에 의한 풍속의 감소는 인분 밀도와 구조에 영향을 받습니다. 숲가꾸기 한 강도에 의해서 바람 세기는 세집니다. 숲가꾸기 미실시 지역은 외부 풍속의 20에서 30%, 약한 감벌을 한 곳은 59에서 60%, 강한 감벌은 70에서 80%. 그러니까 숲가꾸기 미실시 지역보다 숲가꾸기 한 지역은 3배의 바람 세기가 빨라집니다. 이거 산림청 데이터 역시. 그래서 이게 숲가꾸기 한 지역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예방한 지역입니다. 전부 다 태웠습니다. 숲가꾸기의 여러 효과들을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녹색댐 기능이 증진이 되는데요. 물 공급량이 43%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숲가꾸기의 43% 증가는 숲이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 손실과 증산 손실, 그러니까 숲 밖으로 물이 빠져나오는 것을 억제하는 숲을 더 많이 빠져나오게 한다는 거죠. 43%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갈수기에도 나오고요. 비가 많이 오는 때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비가 많이 오는 지금 8월 폭우가 왔을 때 비시험님 사업을 하지 않은 곳은 155톤이 나왔는데요. 사업을 한 곳은 2287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렇게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산사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잘 가꾼 숲입니다. 산청은 불이 산사태 시작 지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산사태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곳인데요. 벌목조림 숯가꾸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 2년 정도 전에 숯가꾸기가 진행이 돼서 저렇게 바닥에 자생의 참나무 화렵소들이 전부 다 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산사태가 시작이 됩니다. 15배나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학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례입니다. 2023년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2분이 돌아가신 곳입니다. 현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숯가꾸기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 직전 연도에 숯가꾸기 진행했다는 서류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40%의 나무를 벌목을 했습니다. 근데 현황조사, 산사태 원인 조사를 살펴보면 벌채 유무는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산림에 단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 있다면 저 40%의 숯가꾸기가 된 곳이 벌채가 없다라고 적으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밀도는 밀하다. 직전 연도에 40%의 나무를 제거했는데 밀도가 밀합니다. 이 조사 보고서가 원인 조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웃깁니다. 지자체가 숯가꾸기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생태적 자연도가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의 1등급 지역을 숯가꾸기 했는데 1등급으로 그대로 유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숯가꾸기가 진행된 곳은 2등급으로 낮춰주세요. 왜? 숯가꾸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생태적 자연성이 낮아졌으니까요. 이런 항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산림개발을 통해서 우수한 생태계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데 낮춰주세요. 역시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사유가 밑에 보시면 산림청 숯가꾸기 사업입니다. 숯가꾸기 사업을 했으니까 생태적 자연성이 낮아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의 사례입니다. 이거는 주흘산의 모습인데요. 주흘산 정상의 개발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데 생태자연도 등급을 개발 가능하게 낮춰주세요라고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현장 시사를 하니까 낮춰줄 이유가 없다. 1등급으로 유지합니다. 그랬더니 2023년 1월 숯가꾸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숯가꾸기 사업을 하자마자 3개월 후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다시 낮춰주세요라고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낮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산림사업 활성화합니다. 숲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준다 그래서 숯가꾸기를 합니다. 30년 동안 매년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비용을 썼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훌륭한 제재목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최소한 그래프는 최소한도로 좋은 나무들을 많이 쓰게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최근 10년간 보시면은 가장 저렴한 나무, 땔감으로 쓰는 나무만 급증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숯가꾸기 사업의 패턴입니다.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저렴한 땔감 나무만 급증이 된 겁니다. 고령 숲이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의 숲의 나이입니다. 빨간색이 우리나라 나이인데요. 우리나라는 저 뒤에 보시면은 고령숲 자체가 단 한 곳도 없는 나라입니다. 숲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려면 120년 전후에 수목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30에서 60년까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제적 고급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0년 후에 목재를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인도밀도 산정입니다. 일본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는 37, 일본은 24 맞습니다. 근데 오스트리아와 일본은 공도, 그러니까 국도, 지방도, 사유도로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준을 다르게 하고 어떻게 동일한 수치로 비교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을 했더니 우리나라 인도밀도는 51m/헥타르입니다. 오스트리아보다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2배가 됩니다. 일본의 2배가 되는데 어떻게 인도밀도가 낮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인도는 그러면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느냐? 산림청에서 2편의 논문을 작성합니다. 인도의 경제적 효과는 정말 훌륭합니다. 연간 킬로미터당 88만 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대단해서 인도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경영해야죠. 근데 인도 만드는데 조성 비용은 3억 4,600만 원입니다. 원금 회수 기간이 400년이 걸립니다. 근데 인도 유지관리비는 연간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금 4,600만 원 투자비, 연간 유지관리비 3천만 원을 들여서 88만 원의 효과를 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산불을 끈다고 하는데요. 홍성 산불입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은 홍성 산불은 도로 밀도가 무려 135m/헥타르입니다. 불은 끄지 못했습니다. 강릉 산불은 170m/헥타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성 산불은 47m/헥타르입니다. 6m/헥타르로 늘리면 산불을 끌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빨리, 네, 여기까지 빨리 하겠습니다. 보내세요. 자, 다 말씀 못하셨지만 어떻든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강원대 생명과학과 정연숙 교수십니다. 지금 환경부 중앙환경보전 전문위원도 겸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연숙입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오른쪽 위에서 보는 것 같은 저기 서울인데 강원도에서 사방이 저런 민둥산인 그런 산을 바라보면서 자랐고요. 그 다음에 70년대에 대학 때도 조림하는 현장에도 조림도 했습니다. 잣나무를 심었죠. 그 다음에 2000년에 그 동해안 산불 났을 때 저렇게 그 대규모로 그 벌목하는 현장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같은 그 동해시에 태풍 루사가 왔더니 산불이 나고 벌목을 한 그곳에서 저와 같이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맨 그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은 2000년 그 동해안 산불 나고 나서 울진에서 소나무를 심고 대규모로 소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다시 대규모로 저렇게 산불 피해를 입은 그런 사진입니다. 저는 여기 그 산림청 임업 관계자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그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노력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캠페인이 60년대 70년대 우리가 했던 그 캠페인이 성공을 해서 오늘날의 우리 숲을 녹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산지는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고 아까 공익적 가치 그 박현 박사님도 많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산림 경영의 장이라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는 맞고 60년대 70년대 해왔던 건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바뀌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라 그랬죠. 네, 우리나라 숲이 사실 70년대 이후에 복원이 돼가지고 숲의 역사가 아까 뭐 여러 자료 보셨다시피 한 50년에 불과합니다. 그 많은 숲들이. 그래서 2차림이고요. 지난번에 토론해 보니까 어떤 분이 1차림이라고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숲을 훼손됐다가 다시 복원된 숲을 2차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청소년기 정도 되는 해당 숲입니다. 다만 숲이 굉장히 그 토양이 훼손됐었기 때문에 아까 그 서울 지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척박하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생산력이 사실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노령님이니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잠재력이 포텐셜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이 워낙 척박하고 토심이 얕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보시면 대부분의 산불 난 곳을 고성 산불 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의무적으로 다 조림을 했습니다. 근데 조림하는 거가 조림하기 위해서 토양 작업하는 거가 엄청나게 토양을 다시 훼손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제가 이 식물 생태학을 전공으로 하면서 그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저의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모든 숲은 토양을 보존해야 토양을 가꿔야 숲을 가꾸고 나무도 가꿀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현장을 보면
저렇게 벌목해 놓고 토사가 엄청나게 침식되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숲이 어떻게 자연보건 되는지를 연구를 시작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토양 침식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토양 침식에 대한 그 연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거가 여기 그 현장들을 과거에 토양 침식이 얼마나 심각해서 아카시를 심고 물오리나무 심고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토양을 빨리 토양 침식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다시 예산을 들여서 토양을 다시 70년대 이전으로 훼손하고 있다 하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조림 수정이 우리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과거의 조림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경제 수준,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겁니다. 다만 전 국민을 나무를 심어야 하는 그 당위성을 엄청나게 캠페인으로 성공했습니다. 그거가 숲을 적게 이용하고, 물론 연료를 바꾸고 그 다음에 도시로 사람들이 그 산업화되면서 이주하고 그래서 숲을 덜 이용하고 그런 결과로도 숲이 복원됐지만 캠페인에는 엄청나게 성공했다. 그래서 그거가 산림을 녹화시키는데 기반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그 현재 토양 조건에 적합한 수종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침엽수는 불에 취약하다는데 화렵수를 심으면 어때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화렵수를 몇 그루, 몇십 그루, 몇백 그루, 몇천 그루까지 심어서 가꿀 수 있습니다. 다만 10,000헥타르, 20,000헥타르의 화렵수를 심어서 가꿀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산 그만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그래서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화렵수는 침엽수가 만들어 놓은 그 땅에, 그 토양에 저절로 들어오는 겁니다. 심어서 가꾸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돈을 많이 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또 안타까운데, 진짜 그러면 적합한 수종이 진짜 없냐? 소나무가 가장 적합한 나무입니다. 벌써 끝났군요. 제가 빨리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가장 적합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송이 생산 어렵잖아요. 그리고 산불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 제가 일찍부터 주장했는데 지금 다 거기에 이의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98년부터 IMF 이후에 숲가꾸기를 전국에서 실시하고 자연림까지 굉장히 대면적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거는 숲을 생태계로 보는 거가 절대로 아닙니다. 숲에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요. 풀도 있고 미생물도 있고 토양생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를 해서 연료를 줄여서 산불을 방지한다고요? 하층에 우리나라, 제가 이건 다 연구한 부분인데 놀랍게도 식물 재생이 매우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산에 가서 나무 드문드문 있으면서 밑에 진달래나 철쭉 같은 게 빼곡하게 있는 거는 숲가꾸기 한 곳입니다. 굉장히 빨리 재생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조림지에 국한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는데 관행적으로 경영을 하시고요. 굉장히 그 반박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근데 조금은 그 개선하는 노력을 하시고, 문제가 있었으면 그거에 시인을 하시고,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임업용 산지에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엄태원 원주 환경운동연합 대표 오셨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원주 환경운동연합 대표 말고요. 40년을 산림 생태를 연구를 하고 현장에서 지금 계속 뛰고 있는
하나의 한 명의 나무꾼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저 또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내용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은 우리가 농업이 존재하듯이 임업입니다. 그래서 수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이 돼야 되는 이런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전제 조건을 좀 깔고 내용을 좀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넘겨야 될까요? 어떻게 저예요?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들 중에 분명히 아닌 것이 있는데 아님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전공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숲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육상의 생태계 중에서 숲이 가장 복잡합니다. 수천 수만 종의 종들이 서로 어우러져 자라기 때문에 어느 단편적으로 보고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후도요. 하나의 산 내에서도 남북 방향, 동서 방향이 완전히 다르고요. 해발고에 따른 차이, 경사도에 따른 차이 상당히 심각한 변화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림 구조가 다르면은 관리 조치도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도의 기술들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침엽수림이 많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우리나라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들 중에 토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무가 뿌리를 받고 살 수 있는 깊이는 1m 정도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무지하게 건조하고요. 영양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 계속적으로 소나무만 남겨놓고 벤다? 그거는 절대 아니죠. 소나무림의 98%가 이미 자연림으로 판단이 됐고요. 전체 소나무림의 인공조림한 건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임상별 비율 보면은 침엽수, 바늘잎을 갖는 나무가 37%, 활려수림들이 32%, 혼요림이 31%로 이렇게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협한쪽으로 한쪽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산불, 그 지역을 벌치하면 산사태 나냐?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다른 과학자들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미벌채지에서도 이 강물을 견디지 못하면 분명히 산사태는 발생하고요. 산청 내리에서도 지금 맨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으로도 상단부가 벌채되어 있지만 산사태 내에 발생하지 않은 지역들도 이렇게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벌채 여부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벌채를 해야 됩니다. 수확해야 되고요. 분명히. 그래서 수확의 기술이라든지 시기 방법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정밀하게 수행을 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모든 걸 다 주관하느냐가 아니고요. 지자체에 속한 숲들, 그 다음에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을 분명하게 인정해 줘야 됩니다. 왜 남의 재산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고요. 거기에 공익적인 기능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유도를 하고 도와주게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향 토양 조건에 따라서 시간차 벌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 이후에는 복구 보건 기술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임도 산불 대응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대응 시간은 빠릅니다. 그래서 산불에서 저희가 하는 것들은 바닥에 먼저 타고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잎과 가지로 이루어진 수관이 불이 번집니다. 그것까지 가기 전에 하층에서 지표화가 일어났을 때에 빨리 가서 불을 먼저 끄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수관화가 번지고 나면은 헬기 소용없습니다. 비행기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대한 체계들을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임도가 바람길이냐? 그렇지 않은 사진은 옆에 있습니다. 임도 미설치 구간이 훨씬 더 산불의 강도가 심한 사진들을 저희는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사가 심해서 임도를 설치하고 활용하기 부적절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선진 임업국들에서는 많은 내용들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요. 극경사지 70도입니다. 그럼 경사 35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의 경사지입니다. 그런데도 임도 시공하는 모습들을 독일에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극경사지 65도, 65%인데 그러면 33도 정도 됩니다. 이 또한도 경사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임도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임도 밀도 계산하는 것들 통계적 장난입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도라고 계산하는 것들은 분명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통계 숫자의 노름에 그치지 않는 것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다시 계산하면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쑥갓국에 산불 키운다고요? 쑥갓국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산불을 안 내면은 쑥갓국이 하는 효과들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나무 생장을 시키기 위해서 빽빽한 콩나물 시루처럼 키웁니까? 그렇진 않죠. 생장량 도모하고 수거 생장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상당히 좋은 효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쑥갓국에 산불 키우지 않는 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저희가 얼마든지 검증해낼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들 충분하게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적지적수입니다. 적지적수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최적의 장소에 최적의 나무를 심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토양이 아직 그만큼을 못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기술들이 필요한 데는 적기적수, 최적의 장소에 최적의 기술을 집어넣는 원칙들을 보다 빠르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밀하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쑥갓국이 목표 수종을 제외한 경쟁 인목들을 솎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활렵수만 베는 사업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만 더 이해 폭을 넓히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재 작업률 높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연간 목재 수입 양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외국에서 안 팔겠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 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뒤이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목재 작업률 분명하게 높여야 되고요. 이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 다양하게 접근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활렵수 연구에 대한 부분들 아직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활렵수 연구에 대한 부분들 보다 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연복원이냐 조림복원이냐. 자연복원의 왼쪽 사진이 자연복원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흙이 드러나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그냥 이것은 자연 복원이 아니라 자연 방치입니다. 자연 방치죠. 이거를 복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회복력이 큰 숲 맞습니다. 가만히 냅둬 놓으면 분명하게 올라오는 숲 맞는데요. 이 자연 방치가 아니라 자연 복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맹아림도 수십 개의 이 맹아가 올라왔을 때 그 중에 하나나 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다 제거를 해야지만 맹아가 제대로 큰 나무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큰 나무들 옆에 있는 사진들 한번 보십시오. 안에 부고 다 되고요. 다 썩고요. 여러 가지 가지들이 다 안쪽에 다 해서 쟤네들을 목재로 쓸 수 있을까요? 목재로 못 씁니다. 이미 한 번 노출됐던 저 면이, 절단면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에서 발생된 숲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연방치 지속 가능하냐? 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가는, 그 다음에 지역별 생태적 맥락,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밀한 산림 과학 체계가 오히려 더 필요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 욕심입니다. 산림청 안 됩니다. 능력 바뀝니다. 그래서 산림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네 번째 토론자는 정규원 숲산사 산림기술사 사무소 대표입니다. 그 전에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정규원입니다. 마구 달리는 것 같아요. 산림청도 매년 산불도 나고, 그 다음에 산사태도 나서 막 정책을 다루기에도 바쁜데, 이번 기회가 조금 이 달리는 것들을 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우리 임업인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는 어제 아래 계속 이틀 동안 우리 산주님들, 협회장님들 전화 와서 제가 왜 PPT를 안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PPT를 안 만든 이유도 괜히 이것들이 또 갈등의 요소들로 작용할까 봐서 사실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갈등의 이슈들, 그러면 각각의 이슈들을 각각 대응할 것이냐, 케이스별로 대응 산림청에서 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산림청은 충분히 산림 경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런 의견들을 받아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는 평생을 연구하고 기술에서 입각해서 현장 기술에 적용되어 있는 사람인데 뭐가 불가능할까? 지금 저분들도 이슈를 발생하는 쪽에서 생각한다면 이거 사진들 보면요, 그럴 수 있겠다. 저분들 당연히 교수님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진들 속에 다수
숨어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이대로 우리가 간과하고 급하게 지나갔던 것들을 저는 반드시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들이라고 치부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들이 전 기후위기 시대에 살림을 경영하는 데에 제도 개선까지도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페이퍼로 살림 경영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좀 안타까운 것부터 좀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왜 예산 차이가 그렇게 나느냐? 예산 차이가 나는데도 못하느냐? 당연하죠. 일본은 해양성 기후를 받고 그 다음에 6.7형급의 비옥도가 높습니다. 기후 다습합니다. 우리는 혹독한 봄철, 가을철, 겨울철을 지나는 한반도 기후입니다. 그게 비교하십니까? 그거는 비교하면 될 것 같지 않고요. 문화적으로도 보면 일본은 목재를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사용도 소비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과연 그러면 벌목과 산사태, 벌목과 임도 연관성이 없을까? 저도 사실 임도와 산사태를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최병석 목사님처럼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없다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학회에다가 임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상부에서 산사태가 나면 하부에는 임도로 인해서 규모가 적어진다. 산사태의 규모는 크게 보이는 면적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큰 땅의 깊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저런 사진으로 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3년도부터 숱한 임도의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임도 위쪽에서 산사태가 발생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사례는 더 많습니다. 사실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양심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임도는 산사태 유발하는 인자의 하나는 분명하다. 그래서 임도 노선 선정, 설계, 청량, 시공까지의 시스템들은 저는 산림청이 지금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 정비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단비가 부족하다, 많다의 부분은 그 정비 이후에 어떠한 것으로 맞춰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싱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의 임도는 목적 임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임도 계획에서 간선임도, 지선임도 이렇게 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목적 임도가 안 되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임도가 필요한 곳에 임도의 목적성에 의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을과 민가, 토속류의 2차 피해가 예정되는 지역에서는 여러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 물론 지금 타당성 평가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검치기는 합니다만 그거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조금의 시각을 좀 늦춰버리면 시공이 잘못될 수도 있다. 주지 관리가 안 된다. 거기서 큰 탈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벌목이 산사태에 취약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벌구의 크기를 너무 적게 하다 보니 경제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작업도의 노선 선정 배치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예방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차라리 벌구의 크기를 외국처럼 더 크게 한다면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면 체계적인 재예방 시설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규모의 벌구들이 더 이런 잦은 산사태를 발생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집중호우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데요. 그것이 점차적으로 비가 많아지면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계곡에는 지금 아주 부드러운 토양과 부토들이 있을 거예요. 낙엽이 있습니다. 비가 점점 더 내리게 되면 그것들을 쓸고 내려가서 깊은 침식이 일어납니다. 더 비가 오면 더 큰 침식이 일어나고 좌우에 산 나무가 있는 것들이 앞으로 쓰러지게 되죠. 그것이 유목입니다. 토성류고요. 근데 그것들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다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0년 간격으로
자연은 순환한다, 산도 순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적지적소에 잘 배치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왜 취약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공력이 그렇게 떨어지느냐? 제가 2023년도에 애천 산사태, 봉화 영주 산사태 전수조사를 하고 언론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책도 썼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또 그와 유사한 안동 지역의 병산서원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 마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야 되고 지역의 기술자들이 앞장서야 된다. 그 다음에 그냥은 안 된다. 주민들한테 당신 마을에 이 위험 요소가 있으니 비가 오면 여기에 대피하고 이 위험 요소를 감시해라. 지역 주민에 다가가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도관벌 절대 필요합니다. 강도관벌만이 유일하게 산불을 막을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강도관벌을 할 곳에 인도는 반드시 개설돼야 됩니다. 인도가 개설돼야만이 결국은 거기에 산주들이 하는 소독 사업도 할 수 있고 2차로 육림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주들한테 꿈을 그냥 심어주면 안 됩니다. 직불제 준다고요? 탄소업소에 가능하도록 정책 한국형 방법론도 개발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상주들한테 희생을 강요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제 토론하실 분이 네 분이 남았어요. 네 분이 남았는데 지금 이제 2시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분의 토론이 끝나면은 한 15분 정도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토론을 하는데 종합 토론은 직접 발언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언할 분은 종이에 적어서 주시면은 그것을 선택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토론자 중에 꼭 더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한 2, 3분 내로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발제자 두 분이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주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전체 마무리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수건 서울시립대 토목공학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국제 산사태 기술위원회 한국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발표 부탁합니다. 저는 명예교수는 아니고 퇴직했습니다. 그냥 전 교수입니다. 그리고 국제학회도 마무리 한 적 했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주로 산사태입니다. 오늘 아마 벌목도 나오고 뭐 나올 텐데 임도도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국내 산사태 현실과 개선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장관님들 말씀하셨지만 왜 인명피해를 막지 못할까? 저는 그게 가장 문제였습니다. 사실 산사태를 연구했는데 그게 하다 보니 마지막에는 이거 인명피해를 막지 못하는 연구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해결점을 도달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일되는 산사태는 왼쪽입니다. 이렇게 보면 왼쪽에서 뭐 전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뭐 플로우라고 흙이 미끄러지고 이렇게 한 8개 정도가 나눠지는데요. 주로 지질 요인이 많습니다. 근데 산림청에서 지금 얘기하는 오른쪽에 산사태 땅 밀림은 왼쪽에 보면 산사태 표층 얇게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1m 토사가 얇게 미끄러진 그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산사태가 우리는 그것만 하겠다. 근데 중간에 보면 토속류도 나오고 근데 땅 밀림은 오른쪽인데 거기는 지질적인 요인입니다. 최근에 이거는 201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사실은 전부 다 국제 기준으로 볼 때는 산사태입니다. 저 사실 나누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자연적인 산사태의 양상은요. 안반에 흙이 1m가 얇게 있습니다. 저게 이제 비가 오고 들어오면 흙만 비가 들어가다가 안반에 물이 흘러가니까 거기서 양압력이 생겨가지고 스키 차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면 나무 뿌리가 내려오면 저렇게 막혀가지고 사고가 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2011년도 우면산 났을 때 한 달 동안에 전국적으로 10곳에서 산사태로서 58명이 사망했습니다. 200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10곳을 다녀보니까요. 80%가 사람이 건드린답니다.
근데 전부 다 원인 조사도 하질 않습니다. 우면산만 한 번 했는데 2번 했는데 그것도 왜곡이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아까 임도는 산사태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이거 외국의 영국 도로연구소 영국 겁니다. 계곡에 보면 저게 오다가 빗물이 끊기면서 배수로가 수로가 변하는 거거든요. 당연하게 산사태 취약 지역입니다. 영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면산 때 올라가 보니까 우면산도 자연이라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공군도로가 있는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산사태가 유발한 겁니다. 사람이 건드린 겁니다. 저는 철탑도 시작했고 우면산도요. 자, 우면산의 산림청의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왼쪽 보면은 산사태 위험 지도입니다. 왼쪽이 빨갛게 표시하는데 실제 오른쪽은 무너지는데 무너진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산사태 취약 지도가 맞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측한 거하고 인명편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그러면 왜 만들어야 됩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명피해 막지 못하는 연구를 왜 해야 됩니까? 저는 거기에 사실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도 산사태 아까 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임도 산사태 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임도거든요. 4명 산사태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임도입니다. 그리고 또 저 춘천에서는 15명이 사망했고 우면산은 15명이 죽었고 여기 15명이 사망했는데요. 우면산에도 뭐냐면 임도가 있고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원인 조사 하지도 않았습니다. 청주에서 벌목에 산사태 1명인데 여기는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벌목한 데에서 산사태 나가지고 벌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민이. 근데 윗집에 말을 안 듣습니다. 사망사 요번에도 산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뷰 받은 보니까 충주도 마찬가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여기도 벌목이 할머니가 파란색은 원체 물길이 가는 데인데 토속류가 내려오면 물길이 변해버립니다. 확 그냥 무거우니까 그냥 직진해버립니다. 이 할머니는 억울하게 물가 옆에 있다가 사망사고 났습니다. 여기도 벌목입니다. 나올 때만 벌목은 원인은 취약한 지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천군도 벌목인데요. 제가 보기에 벌목이 왜 벌목이라 그러냐면 뭐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왜 벌목에 같은 비가 오는데 거기만 집중돼 있냐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백으로 가고 싶은데요. 백으로 어떻게? 백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면산이 내려오는데요. 이거 좀 안 보이네요. 토성이 내려오는 토성이 내려오는 거 내려올 때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레면이 내려가다 중요한 건 뭐냐면 토성류 산사태 사방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인명피해 막을 방법은 간단한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못 보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아는 것만큼 보이는데 못 보는 겁니다. 보세요. 내려가다가 저기 이제 승강장에 박스가 있는데 그걸 토성류가 피해갑니다. 자, 여기는 또 2급의 2017년도 충남의 전력거리소 보안시설인데 거기도 산사태 취약적 아니라고 해놨는데 타선이 되는데 그 옆에 보면 제 하단에 보면은 콘크리트 건물 치고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산사태를 막을 게 아니라 인명피해를 막자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자, 여기는 또 작년에 벌방입니다. 자, 주택을 보십시오. 주택에서 1m 높이. 왜 1m 높이냐? 토성류가 1m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자, 1m만 높이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번에도 경기도 여기도 보시면요. 자, 보십시오. 요번에도 가평군에 보면 1m 높이의 토성류만 있으면 저거는 뭐냐면 시멘트 보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사고가 나는 겁니다. 건물만 있었으면 살았습니다. 자, 여기는 사망사고 났는데 위험지도 편사태 위험지도 없습니다. 자, 2m 높이라는 거는 2019년도 국제학회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또 생비랑면에서 땅밀림, 여기 땅밀림은 진짜 아시는데요. 땅밀림 전형적인 산사태입니다. 지금요. 왜 다른 일을 씁니까? 산사태입니다. 산사태 전문가는 산사태 전문을 하셔야죠. 자, 또 지질이 중요합니다. 지질 보시면 생비랑 여기 보시면은 단층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형도 거기 단층이 경사가 무너진 쪽으로 경사가 10도입니다. 11도. 층리 경사가. 그리고 지형도 여기는 좀 약간 이상합니다. 옛날에 아마 무너졌던 데 같습니다. 자, 신설 사면인데요. 지금 아까 땅밀림의 얘기가 가장 산림청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김해 농공단지입니다. 저 이것도 제가 관련했습니다. 여기서도 제목이 뭐냐면 지질이 있는데 지질 조사를 제대로 못해가 전문가들이 못해가지고 판단을 못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어렵지만 이것도 논문을 땅밀림 제 논문 하나 났거든요. 이거는 수천 개의 논문 중에서 실시간 검사 순위가 7등이었어요. 왜냐하면 6번이나 무너져가지고 마지막에 21명이 매몰됐습니다. 한 명은 시신도 못 찾고요. 자, 이게 결론이 뭐냐면
지질조사를 6번이나 하는데 전문가가 못 찾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래가지고 지질조사 그러니까 지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제대로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은 산 위에가 산림청, 무슨 뭐 행안부 전부 다 달리기 때문에 통합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 혼자 해결 못 합니다. 인민협회는 못 막습니다. 예측에 100만 개가 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는 취약지역 6만 개, 행안부는 6만 개, 94%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국민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참여해야 됩니다. 5천만 국민이 참여해가지고 해결해야지 산림청에서 혼자 못합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은 인명피해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까 이거 현장에 대답이 있다고 그러죠. 해답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왜 2m 높이의 철근 보호벽만 만들면은 매몰 안 당합니다. 그거 한 몇백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 주민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은 산림청에서 어떻게 하냐면 비가 많이 오면 재난방송에서 뭐 산사태 뭐 산사태 경보 주의하지 않습니까? 산청적에 내렸어요. 어떻게 피합니까? 지금 얘기를 안 해줍니다. 모르니까 주민들 믿고 있다가 안전하다고 있다가 당하는 겁니다. 첫째는 원인 조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아까 원인 조사가 왜곡됩니다. 원인 조사가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2년 전에도 가평 예천도 감사원에서 얼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대로 왜곡돼 있다. 너무 많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예대로 원인 밝혀 제대로 안 밝혀지니까 교훈 얻지 못하니까 매번 반복되는 건 똑같은 게 2011년도 제가 그랬죠. 임도도 있고 이미 임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때 원인 조사를 제대로 안 했나요? 그게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걸 모든 정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의 중요 분야는 지질 분야가 지금 배척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엔지니어링 지오로인데 제 눈문 2개가 이거거든요. 자, 산사태에서 유명한 저널인데 이름이 엔지니어링 지오로지입니다. 지질 분야에서 논문의 타이틀이 지질입니다. 근데 이 지질 분야가 지금 직역간의 칸막이 때문에 행안부도 그렇고 산림청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그 제대로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이만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 제가 오늘 동아일보 칼럼이 나갔거든요. 동아일보 칼럼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무너지고 나서 원인 규명하고 복구는 아주 쉽습니다. 뭐가 어렵냐? 예측이 10배, 20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조장님, 네. 예, 위원장입니다. 네. 예, 잠시 양해 말씀 말씀하십시오. 구해야 되겠는데요. 저희 본회의가 지금 표결이 있어서 잠시 저희 의원님들은 이석했다가 빨리 또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오늘 4시에 표결이 있어서 지금 이석하셨다가 표결 끝나면은 다시 오시겠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은 네, 잠깐 오십시오. 네. 휴식을. 표결이 4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필리버스터 그 표결이 4시 이후에 가능한데 이제 미리 가 계시는 건데요. 조금 이따가 마저 좀 더 들으시고 휴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시간이 3시 33분 정도 가리키고 있어서 저희 약 15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시 50분에 다시 이 자리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